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KDI 안상훈입니다. 저는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발표 내용에 어떻게 보면 배경이랄까, 배경이 되는 논의라고 생각하고 제 발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KDI에서 어제하고 그저께 혁신과 포용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국제 행사를 했는데요. 그 행사를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지금 발표 자료보다 조금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 시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부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그 코리안 패러독스라는 말이 과학기술 연구계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 전공과 관련해서는 생산성 패러독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어저께 그저께 그 OECD에서 발표하신 분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컴퓨터 혁명이 진행되던 시기에 솔로우라는 분, 제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솔로우 교수도 솔로우 패러독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화두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 경제가 어떤 구조 변화를 겪었고, 또 한국 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혁신과 경제 성장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큰 축이 생산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보고, 또 그러한 생산성 증대가 성장에 기여하는 일이 실현되는 모습은 기업의 역동성의 증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 동학의 측면을 한번 보고, 그리고서 우리에게 남은 당면한 도전 과제가 뭔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리안 패러독스와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보면 한국은 혁신이나 과학기술 쪽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 가로축에서는 GDP 대비 R&D 지출액의 비중을 가로축에 놨고요. 세로축에서는 인구 종사자 수 대비 연구자의 수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R&D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열심히 하는 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등은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1등을 다투고 있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 경제의 규모 또는 그 R&D 지출의 규모가 또 얼마나 크냐라는 게 문제가 될 텐데, 사실은 한국하고 이스라엘만 비교를 하면 우리가 R&D 투자액이 훨씬 큽니다. 이 동그라미가 훨씬 더 크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나라다, 칭찬받을 만한 나라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계신 전문가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허장성세가 아니냐, 투입 면에서는 이렇게 좋은데 실제 나오는 산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 제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전문가들은 코리안 패러독스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OECD에서 통계를 보고해서 비교하는 것을 봐도 약간 이제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혁신 활동을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우리끼리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혁신 활동이 혁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제 협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비중을 쭉 그려봤더니 한국이 저 맨 끝에 가 있습니다. 또 이게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갈라파고스 현상이라는 말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고요. 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유사한 문제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지도 교수이기도 한 솔로우 교수가 했던 얘기입니다. 1987년에 했던 얘기인데, 그 당시에 컴퓨터 혁명 얘기를 하고 세계가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작 생산성 통계를 들여다봤더니 뭐 달라진 게 없더라 하는 게 이제 솔로우의 패러독스였던 것이고요. 이때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장에 관한 솔로우의 옛날 이론이 있었고 이후에 신성장 이론이라고 해서 새로운 내생적 성장 이론도 있고 했는데, 결국은 성장의 핵심은 생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전파 성장 이론이나 아니면 신성장 이론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 혁명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5년 10년 사이에 그 문제가 당시에는 풀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뭐냐면 솔로우가 문제 제기를 했던 80년대 말 그 시점에서 우리의 총요소 생산성, 전 세계 미국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그 이전에 1%를 넘던 게 반토막 이하로 3분의 1로 줄어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 95년에 들어서부터 이 생산성 증가율이 다시 1%로 들어오고 높은 수준으로 10년간 유지를 해서 당시만 해도 솔로우 패러독스는 해결이 됐다라고 전문가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졸겐슨 교수가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생산성 증가율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기를 보면 2005년 이후를 보면 다시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우 패러독스가 다시 되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게 된 숫자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건 노동 생산성 가지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년대 초반 이전까지 굉장히 높은 속도로 노동 생산성이 증가를 하다가 74년부터 94년 시기에는 굉장히 낮아졌었고 95년부터 한 10년간 다시 높아진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의 시기 되면 2005년이라고 하면 2008년, 2007년 그 세계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미 생산성은 다시 하락했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생산성 패러독스가 되겠습니다. 생산성 패러독스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게 이제 로버트 고든이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산성이 굉장히 높던 시기는 미국의 경우 1920년부터 1970년대까지 생산성이 굉장히 높았지만 그 고성장기는 이미 지나서 그 이전과 같은 단계로 되돌아갔다. 이 단계에 있었던 일들은 뭐냐면 우리의 의식주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 생산성 증가율은 굉장히 높았지만은 70년대 이후에 있는 정보통신혁명은 사실은 의식주가 다 바뀌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이보다도 다수설은 뭐냐면 뭔가 다른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가 우리가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식 자체가 실제로 혁신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굉장히 경제의 일부에서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하면 잘 안 보인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은 되게 잘하는데 다른 회사들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생산성 변화를 추동한 큰 변화, 4차 산업혁명이라도 불러도 좋은데 그러한 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고 새로운 기술이 사회 전체를 바꾸려면 사회 전체의 조직, 기업의 조직이 다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아직 생산성 증가가 그 혁혁한 변화가 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좀 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에 놓고 한 가지를 보면 OECD에서 했던 작업인데요. 자 보면 OECD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상위 1%의 기업들은 생산성 증가율이 서비스 부분이든 제조업이든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그 이후 상위 1%를 제외한 대부분 기업에서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성은 잘하는데 우리 다른 기업 굉장히 힘들다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발표 자리에 없던 것을 조금 보여드렸던 이유는 지금 이게 결국 혁신의 문제하고 포용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1990년대 이후의 상황을 보면 주요국의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갈수록 부가 골고루 분배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던 현상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역전되고 다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역 간의 격차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부의 격차나 경제력의 집중이 심한 나라라고 봤는데 유럽은 평균으로 하면은 고르게 분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별로 보면 영국이나 독일을 보면 미국보다도 더 지역 간 편차가 크고 그 편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미국의 부가 그 어떤 지역에 굉장히 혁신적인 지역에 편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조차도 중국의 인구가 변하는 모습인데요. 갈수록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편으로 보면 불균등도가 증가하는 현상,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후진국,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빈곤으로부터 탈출해서 분배가 개선되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그림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를 소득으로 쭉 나눠서 보면 최상위에서 대단히 현중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전보다 소득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오히려 소득이 약화되는. 근데 이 약화되는 소득이 약화되는 지역이 결국 뭐냐면 미국이나 서유럽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같은 축을 가지고 국가별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이게 이제 서유럽이 되겠고요. 여기가 중국입니다. 여기가 인도고요. 근데 이게 1990년하고 2016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보면, 우선 중국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빈곤층에 있다가 위로 쭉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특히 최상층도 굉장히 두터워지는 게 보이고요. 인도의 경우도 인도의 최상층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간쯤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부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한가? 이런 분배의 문제가 혁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있어서 한 가지 견해가 뭐냐면, 이건 미국의 연구자들이 특허 데이터를 가지고 한 연구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동일하게 미국의 인구를 부모의 소득 갖고 쭉 순서를 매기면 중위수 이하의 부모를 둔 가정에서 발명가, 혁신가가 나올 확률은 상위 1%에서 혁신가가 나올 확률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분배가 편중돼 있으면 아인슈타인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기회를 못 얻으면 우리는 그 아인슈타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인 거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분석을 해보면 그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수학 성적을 가지고 쭉 순서를 매겼을 때 중간이나 하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상위 5%의 성적을 보면 상위 5%에 드는 학생들 중에 부모가 고소득층일 때 그 발명가, 혁신가가 되는 확률이 저소득층일 때보다 훨씬 크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부모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이 상위 탑 5%에 속하는 탁월한 인재들을 어떻게 혁신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이 지금 방금까지 했던 분석의 배경이 되는 것은 미국의 특허 자료를 가지고 특허를 낸 사람의 부모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서 자랐는가 갖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마지막 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이 유복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격차를 줄이는 데에 기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 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하다 하는 연구가 되겠고요. 이런 의미에서 혁신과 포용은 별개의 목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대학 진학률하고 부모의 소득을 순서를 쭉 매기면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게 너무나 그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에서조차도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그림이 되겠고요. 저한테 주어진 15분을 제가 지금까지로 다 썼는데요. 빨리 남은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말씀드린 바는 한국이 1960년대에 비해서 갈수록 수출 구조가 엄청나게 바뀌었고, 그 엄청나게 바뀐 배후에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60년에 철광석, 텅스텐광석, 원사, 무연탄 수출하던 나라가 지금은 반도체, 선박, 자동차, 석유화학 뭐 이런 것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이 구성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있어서 우리가 정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보여지는 제조업의 비중 저하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GDP에 있어서의 비중 저하가 나타나지 않고 다만 고용에서만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내부 구성을 보면
특히 고용 비중으로 보면 제조업 고용 비중은 감소하고 그것을 추동한 것은 요 연두색, 즉 저기술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술 고용 비중이 감소한 걸로는 한국이 유례없이 빠른 변화를 보였고, 뿐만 아니라 산업화의 속도에 있어서도 서유럽이 100년 가까이 걸린 산업화를 우리는 불과 20년 만에 했고, 그와 수반된 과학기술의 확산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에 와서 보면 라디오가 전 세계 5천만 인구에 확산되는데 38년이 걸렸는데, 인터넷은 3년밖에 안 걸렸고 포켓몬고는 21도 안 걸렸다 하는 가속화되는 경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문제는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서비스업보다 훨씬 빨랐고 그것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는데, 이제는 제조업도 서비스업도 다 생산성 증가율이 굉장히 낮다. 특히 서비스업의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이고요. 그 배후에는 우리 제조업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진입률 퇴출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생산성 증가율을 설명하는 여러 요인 중에 그 제조업체가 속한 산업의 진입률 퇴출률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로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이 진입률 퇴출률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제조업체들의 생산성 증가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SEA 중소기업 문제는 다음 발표자가 말씀하실 테니까 다 건너뛰도록 하고요. 이것은 뭐냐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린 효과가 각 지역의 제조업체가 출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 결과고, 그 결과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거는 울산 석유화학단지, 대구 공업단지, 창원, 그리고 이것은 새만금 발효편 군산 공업단지입니다. 여기가 다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역시 동일한 제조업 미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산업단지에 속한 업체일수록 생산성 증가율이 빠르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인데요. 우리가 산단 위주의 산업정책을 편 게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2007년, 2014년 자료를 봐도 여전히 산단에 속한 사업체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더 빠르다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제 기술 순변으로 나눠서 저기술 제조업, 중기술 제조업, 고기술 제조업으로 나눠보면 고기술 제조업 부분에서는 그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길을 열심히 뚫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저기술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에는 굉장히 기여했지만, 고기술 제조업에서는 그런 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패러독스를 풀 적에 고기술 중심의 우리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를 확인해 주는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갈수록 글로벌 가치 사슬이 국경을 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을 우리 기업끼리 하면 문제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물건 만드는 것이 사실은 대수가 아닌 게, 아이폰은 지금 중국에서 제조가 되지만 아이폰 200불짜리 아이폰을 만든들 중국 노동자들이 갖고 가는 것은 4달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2는 애플이 다 이득으로 가져가고 한국은 그 중에 한 5%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림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 아디다스든 무슨 이제 브랜드 스포츠화 100유로짜리에 브랜드가 33유로 가져가고 디스트리뷰션 물류 부분에서 55유로를 가져가고 제조는 12유로밖에 안 가져간다. 미국에서 파는 기성복, 그것 중에 사실은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만드는 부분이 매뉴팩처링이 가져가는 것은 9%밖에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조업은 잘하지만 서비스업을 못해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되는 시기에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우리의 제조업의 지금 위치를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랭킹이 별로 높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요. 그 이유 중에는 이를테면 IoT나 빅데이터의 특허로 보면 우리가 별로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크게 선진국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그리고
산업용 로봇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가 하는 것으로 보면 한국은 대단히 낮은 나라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업 풍토, 기업 경영하는 어떤 마인드, 우리의 마인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